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프랑스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유럽 서쪽 대서양과 지중해 사이의 육각형 모양 땅을 가리킬 겁니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과 맞닿아 있는 그 땅 말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날의 프랑스 영토는 유럽 본토 훨씬 너머까지 뻗어 있습니다. 태평양 한복판의 열대섬부터 남미의 정글, 그리고 북극권 근처까지 지구 곳곳에 흩어진 13개의 해외 영토들이 여전히 프랑스의 일부로 남아 있거든요. 이 모든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려 29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런 광대한 영토들이 어떻게 프랑스 소유가 된 걸까요? 오늘은 한때 세계 2위 규모를 자랑했던 거대한 프랑스 제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가 오늘날의 작은 해외 영토들로 축소되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1500년대 초반 프랑스 왕국은 유럽에서 손꼽히는 강국이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탄탄한 경제를 바탕으로 새롭게 발견된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초기 탐험들은 번번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1524년 조반니 다 베라자노라는 탐험가가 북미 동부 해안을 탐사했지만 제대로 된 정착지 하나 세우지 못했거든요. 10년 뒤인 1534년 자크 카르티에가 세인트 로렌스 강을 발견하면서 그 일대를 누벨 프랑스라고 명명했습니다. 하지만 1541년에 세운 작은 요새마저 2년도 안 되어 포기해버렸어요. 당시 프랑스인들에게는 신대륙 정착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남미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1555년 니콜라 뒤랑 드 빌간용이 브라질 땅에 발을 디디면서 오늘날 리우데자네이루가 있는 곳에 정착지를 건설했어요. 프랑스 안타르크티크라고 불린 이 식민지에는 본국에서 박해받던 개신교도들이 몰려들었죠. 결국 1567년 포르투갈군에게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겨우 12년 버틴 게 전부였어요. 이후 개신교 지도자 가스파르 드 콜리니가 동료 신교도들을 위한 피난처를 만들겠다며 북미 남동부로 2차례 원정대를 보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패했습니다. 1562년 장 리보가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세운 샤를르포르는 1년도 못 가 버려졌습니다. 1504년 르네 굴랜드 로도니에르가 플로리다에 건설한 포르 카롤린 역시 이듬해 스페인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거든요. 이런 연이은 실패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해외 진출에 대한 열기가 식어버렸습니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종교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정부로서는 해외보다는 국내 문제 해결이 더 시급했던 겁니다. 그래서 16세기 말까지 프랑스의 식민지 정책은 사실상 중단 상태였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17세기가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프랑스가 누베 프랑스 지역에 엄청난 천연 자원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본격적인 식민지 개발에 나섰거든요. 17세기 들어 프랑스는 누벨 프랑스 지역의 풍부한 자원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안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물고기가 있었고 내륙에는 특히 비버를 비롯한 털가죽 동물들이 풍부했거든요. 비버털은 당시 유럽에서 매우 귀하게 여겨졌으니까 이건 정말 금광을 발견한 것과 다름없었죠. 그래서 프랑스 왕실이 1599년 타두사게, 1605년 노바스코샤의 포르로얄에 무역기지를 세우기로 결정한 겁니다. 1600년대 초반부터 세인트 로렌스강을 따라 더 깊숙한 탐험과 정착이 이어졌습니다. 사무에드 샹플랭이 1608년 퀘벡시티를 건설한 후 서쪽으로 계속 나아가 오데오 지역까지 진출했거든요. 여러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프랑스의 영향력을 확고히 했죠.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유럽에서 온 정착민 수가 너무 적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미국 동부 해안의 영국 식민지들과 비교하면 정말 미미한 수준이었거든요. 영국 식민지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동안 프랑스 식민지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루이 13세의 핵심 참모인 리슐리의 추기경이 백인회사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의 임무는 누벨 프랑스 식민지 사업에 투자하고 정착민들에게 토지를 제공해서 이 지역을 번영하는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 결과 1630년부터 1640년대 초까지 그린베이, 트루아리비에르, 몬트리올 같은 새로운 정착지들이 빠르게 생겨났습니다. 백인 회사의 체계적인 지원과 투자 덕분에 누벨 프랑스는 비로소 안정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었죠. 1663년 루이 14세가 누벨 프랑스를 왕령으로 승격시키면서 발전 속도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그는 1665년 식민지에 군대를 보내 안전을 확보했고 인구 증가를 위한 직접적인 정책도 펼쳤어요.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왕의 딸들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젊은 미혼 여성들을 식민지로 보내 정착민들과 결혼하도록 한 겁니다. 1663년부터 1672년 사이에 약 800명의 여성이 누벨 프랑스로 건너가면서 같은 기간 인구가 3,200명에서 6,700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정부의 이런 노력도 중요했지만 누벨 프랑스가 진짜로 확장된 건 털가죽 상인들의 모험심 덕분이었습니다. 이들은 더 많은 부를 찾아 끊임없이 서쪽으로 나아갔어요. 원주민들과 교역하면서 점점 더 먼 지역까지 프랑스의 영향력을 확산시켰죠. 1673년 루이 졸리에와 자크 마르케트가 이끄는 탐험대가 미시시피 강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칸소강 합류점까지 간 후에야 돌아왔는데 이때 그들은 이 거대한 강이 태평양이 아닌 멕시코만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1682년에는 르네 로베르 카발리에와 이탈리아 출신 앙리 드 통티가 미시시피 강을 끝까지 따라 내려가 삼각주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와 기둥을 세우고 이 모든 땅이 루이 14세의 것이라고 선포했죠. 이렇게 해서 루이지애나라는 이름의 광대한 영토가 프랑스 제국에 편입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식민지 야심은 북미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다른 유럽 강국들처럼 프랑스도 전 세계적 규모로 영향력을 뻗치고 싶어 했거든요. 카리브해의 진출은 1625년 피에르 벨랭 데스남비크가 세인트 키츠 섬에 상륙하면서 시작되었어요. 흥미롭게도 거의 같은 시기에 도착한 영국 정착민들과 이 섬을 나눠 쓰기로 합의했답니다. 이듬해 그가 프랑스로 돌아가 리슐리의 추기경과 함께 무역회사를 설립했고 이 회사가 결국 카리브해 전역에 프랑스 정착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1664년까지 프랑스는 과들루프, 마르티니크, 도미니카, 그레나다, 마리갈랑트, 생바르텔레미, 생크루아 세이트루시아, 생마르탱, 세인트 빈센트, 토바고 등 수많은 섬들을 차지했습니다. 각 섬마다 독특한 자연 환경과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프랑스에게는 매우 가치 있는 자산이었죠. 게다가 히스파니올라 섬 서쪽 절반에는 프랑스 해적들이 생도맹그라는 반독립적인 식민지를 만들기까지 했어요. 동시에 남아메리카 북부 연안도 탐험했는데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의 견제 때문에 정착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결국 적도 바로 북쪽 지역에 발판을 마련해서 1643년 프랑스령 기아나와 수도 카엔을 건설했죠. 이 지역은 나중에 열대작물 재배와 금광 개발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습니다. 프랑스도 다른 유럽 나라들처럼 대서양 노예 무역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수많은 아프리카인들이 노예로 끌려와 주로 카리브해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했어요. 사탕수수는 당시 유럽에서 하얀 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값비싼 상품이었거든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아프리카 해안에 여러 거점을 만들었는데 1626년경 세네갈에 기지를 세운 것이 대표적입니다. 인도양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해서 1640년대 중반 마다가스카르와 마스카렌 제도에 정착민들이 들어섰어요. 하지만 진짜 큰 돈은 아시아 무역에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시장들이 있는 곳이니까요. 영국, 네덜란드, 포르투갈은 이미 각각의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서 인도와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과 수익성 높은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거든요. 뒤처질 수 없었던 앙리 4세가 1604년 프랑스도 비슷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비록 초기 탐험들은 17세기 초 유럽 기준으로도 소규모였지만 그래도 인도 아대륙에 요새화된 무역 거점들을 세웠어요. 샤데르나고르와 폰디셰리가 각각 1673년, 1674년에 건설되었죠. 1600년대 말이 되자 프랑스는 서쪽으로는 로키 산맥에서 동쪽으로는 벵골만까지 뻗어 있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 시기 프랑스 제국의 규모는 정말 놀라웠는데 지구상의 여러 대륙에 걸쳐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세기에는 오랜 숙적인 영국과의 연이은 충돌로 인해 이런 성과의 상당 부분이 무너지게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패권을 놓고 경쟁했는데 이런 갈등이 본격화된 거죠. 최초의 큰 타격은 1701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었어요. 주로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이었지만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일부 전투가 있었고 1714년 전쟁이 끝날 때 뉴펀들랜드, 허드슨 베이 지역, 그리고 현재 노바스코샤의 일부인 아카디아가 영국에 넘어갔습니다. 영국은 세인트 키츠 섬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도 획득했고요. 이때부터 프랑스는 북미에서의 입지가 조금씩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모피 무역로와 어업권을 잃은 것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었죠.
30여 년 후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 터졌는데 이번에는 유럽과 북미뿐만 아니라 두 식민 강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인도에서도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1748년까지의 최종 결과는 양쪽 다 큰 득실이 없는 상황이었고 서로가 얻었던 작은 이득들은 모두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었어요. 이런 결과 때문에 프랑스와 영국 사이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특히 북미와 인도에서 양국의 식민지가 맞닿은 지역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공식적으로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 두 지역에서는 몇 년간 계속 소규모 충돌이 이어졌거든요. 그런 사건 중 하나가 1754년 펜실베이니아 외곽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지 워싱턴이라는 젊은 중년이 이끄는 소규모 영미 부대가 자신들의 영토를 침범했다고 여긴 프랑스계 캐나다 군인들과 교전한 거예요. 이 작은 충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더 큰 식민지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북미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전역에서 벌어진 7년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어요. 이 전쟁은 최초의 진정한 세계대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프랑스가 초반에는 어느 정도 선전했지만 영국이 후반부에 우세를 점하면서 누벨 프랑스와 카리브해 섬 대부분을 빼앗겼어요. 특히 1759년 아브라함 평원 전투에서 퀘벡이 함락되면서 누벨 프랑스의 운명이 결정되었죠. 프랑스는 사실상 북미에서 축출되었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인도 아대륙에서의 영향력도 크게 약화되었고 결국 1763년 소위 제1차 프랑스 식민제국이라고 불리는 시대가 막을 내렸어요. 이 시기의 패배는 프랑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일부 식민지를 유지하긴 했지만 제국의 불운은 18세기 마지막 10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터지면서 더욱 심해졌어요. 혁명의 혼란 속에서 식민지 통치가 약화되었고 각 식민지에서는 독립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가장 부유하고 중요한 식민지였던 생도맹그가 1791년 대규모 노예 반란으로 무너진 거예요. 투생 루베르티르가 이끈 이 반란은 결국 아이티 독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식민지를 되찾으려는 반복된 시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1804년 새로 독립한 아이티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편 북미에서는 7년 전쟁 여파로 잃었던 루이지애나 지역을 비밀 협상을 통해 되찾았습니다. 스페인이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가 1800년 이탈리아의 일부 지역과 맞바꿔주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이 기쁨도 잠시였어요. 프랑스 황제가 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이 지역의 가치를 별로 높게 보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의 전쟁에 집중하고 싶어 했던 그는 1803년 1500만 단내를 미국에 팔아버렸어요. 이렇게 프랑스 국고에 현금이 들어온 시기가 공교롭게도 나폴레옹 전쟁이 시작된 해와 겹쳤으니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었죠. 프랑스가 불과 몇 년 만에 유럽 대륙 거의 전체를 정복하고 합병했지만 영국은 또다시 고립된 해외 식민지들을 노려서 대부분을 차지해버렸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영국 해군의 힘 앞에서 프랑스 식민지들은 속수무책이었어요. 1815년 전쟁이 끝난 후 이 섬들은 프랑스 지배로 돌아왔지만 세인트루시아, 토바고, 세이셸 제도, 모리셔스는 결국 영국 제국에 흡수되고 말았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 프랑스는 유럽에서의 패권을 잃었을 뿐 아니라 해외 영토도 상당 부분 상실했죠. 프랑스의 해외 영토 수가 계속 줄어들고 루이 18세 치하에서 왕정이 복고되면서 19세기 들어 식민지의 위상을 회복하려는 욕구가 다시 커졌습니다.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기 위해 새로운 식민지 확장에 나선 거예요. 제2차 프랑스 식민제국은 1830년 알제리 침공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당시 샤를 10세 정부는 국내 정치적 위기를 해외 원정으로 돌파하려고 했거든요. 1848년 알제리가 공식 합병으로 마무리되면서 1세기 이상 지속될 프랑스의 아프리카 영향력이 시작된 겁니다. 아프리카 쟁탈전이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 프랑스를 포함한 많은 유럽 식민 열강들이 아프리카 대륙 대부분에 걸쳐 영향력과 지배권을 확대했습니다. 베를린 회의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각국이 아프리카를 분할했어요. 세네갈이 프랑스령 서아프리카의 핵심 행정 중심지가 되었고 1881년에는 프랑스의 세력이 튀니지까지 뻗어나가면서 북부에서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는 프랑스의 중요한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19세기 말까지 프랑스는 1895년 프랑스령 서아프리카 연방을 결성하여 식민지 야망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말리, 코트디부아르, 기니, 부르키나파소 등의 영토에 대한 중앙 집권적 통치를 실시했어요. 각 지역의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죠. 동시에 1896년 마다가스카르와 지부티를 획득했고
1904년에는 가봉, 콩고, 차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을 포함하는 프랑스령 적도 아프리카를 형성했습니다. 이런 인수를 통해 프랑스는 대륙의 북부, 서부, 중부 대부분을 장악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대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어요. 1912년 프랑스가 스페인과 함께 모로코에 보호령을 설립하면서 제국의 영토는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모로코는 지중해와 대서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획득이었죠. 프랑스의 식민지 야심은 동남아시아까지 뻗어나갔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 가톨릭 선교사들을 보호한다는 명분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지역의 경제적 가치와 중국 진출의 발판으로서의 역할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1858년 베트남 황제가 자신의 왕국에서 가톨릭 교도들을 영구 추방하려고 했을 때 나폴레옹 3세가 해군을 파견해 다낭과 사이공을 점령함으로써 대응했습니다. 결국 코친차이나가 1864년 프랑스 영토가 되었어요. 나중에 프랑스는 1887년까지 인도차이나 동부 전체를 차지하도록 이 지역에서의 식민 지배권을 확대했습니다. 동시에 상하이와 텐진 같은 중국 도시의 일부 지역도 장악했어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포함하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이 탄생한 거죠. 한편 18세기에 시작된 프랑스의 태평양 탐험은 1853년 뉴칼레도니아 합병과 1880년 타히티 및 주변 섬들의 합병으로 정점에 달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니켈 광산과 진주 채취업으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20세기가 시작될 무렵 프랑스의 식민 제국은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제국이 되었습니다. 총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가 넘었고 식민지 인구는 5천만 명을 초과했어요. 프랑스는 다시 한번 세계적 강국의 지위를 회복한 것 같았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전쟁 수행을 위해 인력과 물자 측면에서 식민지 자원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갈등 초기부터 프랑스는 티라예라고 불리는 식민지 군인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다양한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들 부대는 주로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인도차이나에서 모집되었습니다. 서부 전선에 배치되어 마른 전투, 베르덩 전투, 솜 전투 같은 주요 전투에 참여했어요. 약 60만 명의 식민지 출신 병사들이 프랑스를 위해 싸웠고 그중 7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제국은 약 115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영토를 차지하며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중동에서 오스만 제국이 붕괴하면서 레바논과 시리아가 위임 통치령으로 흡수되었고 아프리카에서는 이전에 독일이 지배하던 카메룬과 토고가 새로 추가되었어요. 그러나 프랑스 식민 제국의 종말은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쟁 초기 프랑스가 항복하면서 식민지들은 비시 정권과 추축국에 맞서 계속 싸우고자 했던 샤를 드골이 이끄는 자유프랑스로 나뉘었어요. 이전 전쟁과 마찬가지로 많은 식민지 군대가 진집되어 모국을 위해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북아프리카 전선과 이탈리아 전선에서 특히 많은 식민지 출신 병사들이 활약했어요. 이들의 희생 덕분에 프랑스는 연합국의 일원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평화가 회복되자 식민지 내 많은 사람들은 프랑스가 자신들의 봉사에 대한 감사 표시로 독립을 제안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목숨을 바쳐 싸운 만큼 자치권이나 독립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반면 샤를 드골은 식민지를 해방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식민지 총독회의를 소집하여 제국을 대체할 전후 연합계획을 발표했어요. 이런 계획은 식민지 전역의 많은 민족주의 집단을 분노하게 했고 거의 즉각적으로 탈식민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1950년대와 6년대에 걸쳐 많은 프랑스 식민지가 식민 지배자에 대항하여 독립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런 갈등은 인도차이나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부터 아프리카의 알제리와 마다가스카르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넓었어요. 특히 인도차이나 전쟁과 알제리 전쟁은 프랑스에 막대한 비용과 정치적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1954년 디엠비엠프 전투에서의 참패로 프랑스는 인도차이나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했고 8년간 지속된 알제리 전쟁은 프랑스 사회를 분열시켰어요. 결국 탈식민지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프랑스는 1970년대 들어 더욱 평화적인 독립협상에 착수했습니다. 많은 아프리카 식민지들이 1960년대에 평화롭게 독립했고 프랑스는 이들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죠.
그 결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존재했던 약 센른개에 달하는 프랑스령 지역은 단 13개의 해외 지역과 영토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과들루프, 프랑스령 기아나, 마르티니크, 마요트, 레위니옹은 본토와 동등한 지위의 해외 지역이에요. 뉴칼레도니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왈리스 피티나, 세인트 바르텔레미, 세인트 마르틴, 세인트 피에르 미클롱, 남방 및 남근 지역, 클리퍼톤 섬은 해외 집합체나 특별 지위를 가진 영토입니다. 이들 지역의 총 면적은 12만 제곱킬로미터가 넘어요. 프랑스 제국의 물리적 경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오늘날 프랑스어가 주로 사용되는 지역을 표시한 지도를 보면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북미의 퀘벡과 루이지애나부터 태평양의 베트남과 폴리네시아까지 프랑스어의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어를 모국어 또는 제2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은 2억 4천만 명이 넘습니다. 이는 수세기 전 미지의 땅을 탐험하기 위해 출발했던 초기 프랑스 모험가들의 정신에 대한 진실되고 가치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프랑코폰이라고 불리는 프랑스어권 국제기구를 통해 프랑스는 여전히 옛 식민지들과 문화적, 경제적 유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제국의 유산이 현재에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죠. 결국 프랑스 제국의 역사는 탐험과 정복, 번영과 쇠퇴, 그리고 변화와 적응의 이야기입니다. 500년에 걸친 이 장대한 여정은 인류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고 오늘날에도 그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어요. 비록 제국은 사라졌지만 그 문화적 유산은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